오냐? 나는 간다. 250만 원. 64살 어머니가 딸에게 빌리러 온 수술비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건넨 것은 고작 과일 상자 하나뿐이었죠. 서울 강남에 번쩍이는 오피스텔을 등지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평범해 보이는 과일 상자 속에 딸이 목숨 걸고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지금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새벽 5시, 박영숙은 가슴을 움켜쥐고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왼쪽 어깨까지 저려오는 통증에 그녀는 이를 꽉 물었죠. 경북 안동의 허름한 단독주택,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 파스를 꺼냈어요. 차갑게 식은 파스를 가슴에 붙였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죠.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자 약봉지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진통제였죠. 하지만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남은 약이 고작 5알 뿐이었거든요. 결국 반알만 깨물어 삼켰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억지로 넘기고 나니 속이 쓰렸어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1월 9일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이었죠.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그 동그라미를 지워버렸어요. 250만 원.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그녀는 식탁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87만 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간 모은 전부였죠. 250만 원에서 16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영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편함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보니 전기요금 고지서였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2달치가 밀려 있었죠. 5만 2천 원. 영숙은 고지서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씨 아주머니네였죠.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아들이 서울에서 잘 되어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우리 수진이는 언제 한번 전화라도 할까요?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가 보였어요. 딸 수진이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24살의 수진.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도 했다고 했지만 영숙은 사위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숙이 먼저 전화했을 때였죠.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전화해서 바쁜 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영숙은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 받았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이었죠.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평일 아침이라 승객은 영숙을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단풍이 든 산, 황금빛 들판,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마을.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은 노인들로 가득했어요. 영숙은 구석 자리에 앉아 번호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8번. 아직 15명이나 앞서 있었죠. 1시간이 지나서야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영숙님, 28번 박영숙님.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어요. 의사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진을 받으니 숨이 막혔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어 보였어요. 기본 시술비가 200만 원, 검사비랑 입원비 포함하면 2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부담이 줄어드는데 혹시 의료급여 대상자이신가요? 아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때문에 재산 기준을 넘어서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온 영숙은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처방전과 수술 동의서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수술 날짜를 일주일 후로 잡았지만 그때까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매점에서 물 한 병을 샀어요. 1,000원. 남은 돈을 세어보니 지갑에 13,000원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87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적금을 깨야 할까요? 하지만 적금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합쳐도 117만 원. 아직 133만 원이 모자랐어요.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64살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리 없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있었죠.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남편의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영숙이 선물한 것이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평생 차고 다녔던 시계였죠. 영숙은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걸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전당포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결국 전화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수진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가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작년 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죠. 영숙은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죽느냐 사느냐. 자존심을 지키다 죽을 것인가. 딸에게 손을 벌릴 것인가. 밤 8시. 영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의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듯 하면서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영숙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아, 그래, 수진아.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너는 잘 지내니?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다니까.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영숙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바쁘지, 일하는데 방해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요. 그래, 끊어야겠다. 건강해라. 영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은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도 서울에서 힘들게 살 텐데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혼잣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죠. 다음 날 새벽,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수진과의 통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5시 30분,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10년 전 수진이 사준 낡은 코트였지만 그나마 가장 번듯한 옷이었죠. 가방에는 텃밭에서 캔배 5개와 사과 8개를 넣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는 미안했고 그렇다고 살 것도 없었거든요. 주머니에는 87만 원이 든 봉투를 넣었어요. 혹시 수진이 의심할까봐 가져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붕 수리비로 250만 원이 필요한데 87만 원은 있어요. 163만 원만 부족해요. 영숙은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반복했죠.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첫 차를 타기 위해 영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라 마을은 고요했죠. 정류장까지 20분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래야만 하는 걸까요? 안 가면 죽어요. 가야 해요. 영숙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참을 만했죠. 새벽 5시 40분. 읍내로 가는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읍내 터미널에서 서울행 고속버스로 갈아탔어요. 평일 이른 시간이라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영숙은 창가 쪽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4시간이 지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평일 오전이라 터미널은 붐비지 않았지만 영숙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지러운 곳이었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천천히 숨을 고른 후 다시 걸었지만 평소보다 힘이 들었죠. 경로 우대권 한 장 주세요. 창구에서 표를 받은 영숙은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강남까지 가려면 한 번 갈아타야 했어요. 2호선에서 신분당선으로요.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 지나 한산했습니다. 영숙은 구석 자리에 앉아 가방을 꼭 끌어안았어요. 수진의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 다시 확인했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소만 있을 뿐 정확한 위치는 몰랐습니다. 1시간 40분 후 영숙은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모두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저기요,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영숙은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물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친절하게 방향을 알려주었죠. 저기 보이는 오피스텔이에요. 입구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영숙은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8층,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방문증 받으셔야 해요. 신분증 주세요. 영숙은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한 후 방문증을 내밀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영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코트가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8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죠.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801호. 영숙은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34살의 수진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죠. 엄마, 어떻게 여기를요?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갑자기 와서. 들어와요, 빨리요. 수진은 서둘러 어머니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영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 여기서 사는 거니? 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숙은 딸이 생각보다 어렵게 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어요. 앉으세요, 엄마. 물 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영숙은 물잔을 받아들며 딸의 손을 보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죠. 수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는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개월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하시고 갑자기 오시면요. 미안해, 바쁠 것 같아서. 바빠도 엄마한텐 전화해야죠.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어디 정말 아프신 거 아니에요? 영숙은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래. 수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 드셨어요? 제가 뭐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영숙은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 텃밭에서 캔 건데 먹어봐. 수진은 과일을 받아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괜찮아, 많아서 가져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이제 말을 꺼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수진아, 사실은. 영숙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집 지붕을 수리해야 하는데.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비가 새나 봐요? 응, 작년부터 조금씩 새더니 이제는 심해졌어. 얼마나 들어요? 250만 원이래. 나는 87만 원 있는데 163만 원이 부족해. 영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돈이야. 부족한 만큼만 빌려줄 수 있니? 수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붕 수리가 아니죠? 무슨 말이야? 엄마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아프신 거죠?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래.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4개월 동안이나요? 미안해. 너도 힘들 것 같아서. 힘들어도 엄마가 아프신데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딸인데요. 수지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가 6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밀어냈어요.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엄마 수술비가 더 급해요. 전부 쓰세요. 60만 원으로는 모자라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수진의 남편 태준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처음 보는 사위에게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모은 전부예요. 100만 원입니다. 영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너희도 어렵잖니. 괜찮아요,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태준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가 이렇게 도와주다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영숙은 계산을 해보았어요. 자신의 돈 87만 원, 수진의 돈 60만 원, 태준의 돈 100만 원. 합쳐서 247만 원. 아직 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부족했어요. 영숙이 병원에서 들은 금액은 최소 금액이었거든요. 실제로는 270만 원 정도 필요했죠. 수진아, 고맙지만 아직 조금 모자라. 얼마나요? 최소 23만 원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수진과 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더 이상 돈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예요. 태준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감사해.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23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그때 수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수진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10분쯤 지나 돌아온 수진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요. 회사 동료한테 급히 빌렸어요. 30만 원이에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영숙도 딸을 품에 안으며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내일 같이 병원 가요. 아니야, 나는 오늘 돌아가야 해. 왜요? 그냥 집이 편해서. 영숙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만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요. 잠시만요. 수지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사과와 배, 그리고 귤이었어요. 과일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죠. 엄마,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가는 길에 드시고요. 영숙은 과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과일치고는 무거웠죠. 하지만 영숙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꼭 수술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도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고맙다, 사위. 잘 부탁한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순간 영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진과 태준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죠. 로비에서 나온 영숙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탔겠지만 오늘은 너무 피곤했어요. 터미널까지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영숙은 과일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일만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30분 후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내고 내린 영숙은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고향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과일 상자를 옆에 놓고 생각에 잠겼죠. 수진과 태준이 모아준 돈은 총 277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로 충분했어요. 아니, 조금 남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회사 동료에게까지 빚을 졌다는 것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빨리 건강해져서 은혜를 갚아야겠어요. 버스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게이트로 향했죠. 손에 든 과일 상자가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4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은 과일 상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배고프기도 했고 수진이 준 과일을 먹고 싶었거든요. 뚜껑을 여는 순간 사과와 배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자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맛있네. 영숙은 두 번째 과일을 집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과일 아래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거든요. 조심스럽게 과일을 치우자 그 밑에 신문지로 싼 무언가가 있었어요. 호기심에 신문지를 펼쳐보던 영숙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세어보니 정확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숙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행히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모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녀는 서둘러 돈을 다시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돈 다발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어요. 수진의 글씨였죠. 엄마, 태준 씨가 체면 때문에 직접 못 드린다고 해서 제가 몰래 넣었어요. 수술비로 쓰시고 건강 꼭 되찾으세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엄마. 영숙의 눈물이 쪽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처음에 준 돈 외에 또 500만 원을 과일 상자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총 777만 원.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난 돈일까요?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렵게 사는 딸 부부가 777만 원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적금을 깨고 어쩌면 빚까지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을 때
영숙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자 곧바로 연결되었어요. 엄마, 잘 가고 계세요? 수진아, 과일 상자예요. 아, 그거요? 과일 맛있죠? 제가 골라서 넣었어요. 수진은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영숙은 목이 메어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엄마, 그냥 받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너희 빚 얻은 거 아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눈치 빠르시네요. 걱정 마세요. 갚을 수 있어요. 수진아,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영숙은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 수술 날짜 잡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모실게요. 전화를 끄는 영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따님이신가 봐요. 참 효녀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수진이는 효녀예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다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술비 270만 원은 물론 앞으로 몇 개월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내가 너무 못난 엄마였구나. 자존심 때문에 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혼자 버티다가 죽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저녁 7시 버스는 읍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집까지 가는 마을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죠. 택시를 타야겠네요. 평소라면 아까워서 걸어갔을 텐데 오늘은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안도감보다는 피곤함이 더 컸거든요. 택시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죠. 영숙은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김씨 아주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어머, 벌써 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아주머니가 왜 여기요? 걱정돼서 와봤지. 수진이 만났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씨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요. 뭘 그런 걸 가지고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김씨 아주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영숙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내 장롱에 넣었습니다. 777만 원.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은 없었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딸 부부가 자신 때문에 겪을 고생이 눈앞에 선했죠. 빨리 건강해져서 이 은혜를 갚아야겠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딸의 사랑, 사위의 정성, 그리고 이웃의 관심까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돈은 있지만 수술이 잘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병원 접수처에서 영숙은 수술 날짜를 다시 예약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월 16일 오전 9시로 잡았습니다. 15일에 입원하셔야 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영숙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이었죠. 수술비는 선납하셔야 합니다. 270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숙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영숙은 약국에 들러 처방받은 약을 샀어요. 혈압약과 협심증 약, 그리고 수술 전에 먹어야 할 약들이었죠. 약값만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응, 일주일 후에 하기로 했어. 제가 모시러 갈게요. 혼자 가지 마세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휴가 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영숙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혼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풍경이 평소와 달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까봐 두려웠죠. 집에 도착한 영숙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속옷 몇 벌, 수건, 세면도구.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자 김씨 아주머니의 손녀가 서 있었어요.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할머니, 이거요. 할머니가 드리래요. 아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쪽지 하나. 수술 잘 받으세요. 기다릴게요. 김씨 아주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우리 아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11월 15일 입원 당일이었어요. 영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뒀죠. 6시 반.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영숙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엄마, 준비되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어요. 뒷좌석에는 태준이 앉아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김씨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김씨 아주머니는 작은 부적을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절에서 받아온 것이라고 했죠. 꼭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기다릴게요. 영숙은 부적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 멀어져 갔죠. 1시간 반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영숙의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 3명이 이미 입원해 있었죠. 모두 심장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몇 시에 수술하세요? 옆 침대에 50대 여성이 물었어요. 내일 아침 9시요. 저는 오후 2시예요. 첫 수술이신가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2번째예요. 첫 번째 때 스텐트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요.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죠.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젊은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내일 수술 전에 추가 검사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요? 네, 심장 초음파 결과가 좀 애매해서요.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숙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다른 문제라니 설마 더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 6시. 면회 시간이 되자
수진과 태준이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영숙은 도시락을 받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갈치조림이 보였어요.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집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엄마. 수진이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태준에게 눈짓을 하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죠. 엄마 드시면서 말씀하세요. 수진이 권했지만 영숙은 수저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사실은요. 영숙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들어줘. 혹시 모르니까요. 집 서류는 서랍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통장은 장롱 밑에요. 엄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 거야.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잘 되실 거예요. 면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내일 수술해요. 잘 될 거죠?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죠. 밤 9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수술이시니까 오늘 밤 12시부터는 금식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옆 침대의 환자가 말했어요. 저도 작년에 수술 받을 때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라는 것이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고맙다. 사랑한다. 짧은 문자였지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담았습니다. 혹시 내일 못 깨어나면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내일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사랑해요. 영숙의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딸과 제대로 소통하게 된 것이 아쉬웠어요. 새벽 2시, 영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수술 전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복도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환자가 위급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영숙은 두려웠습니다. 저것이 내일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김씨 아주머니가 준 부적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발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직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진이가 애 낳는 것도 봐야 하고 제대로 된 엄마 노릇도 해야 했죠. 새벽 5시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십니다. 간호사의 위로에도 영숙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11월 16일 오전 8시, 수술 1시간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죠. 수술실 앞 대기실에 수진과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는 얼굴로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꼭 건강하게 나오세요. 그래, 우리 딸. 울지 마.
영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자 수지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서둘러 아내를 안아달랬어요. 수진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영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작별 시간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수진과 태준을 둘러보았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수술대로 옮겨졌죠. 박영숙님 맞으시죠? 지금부터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죠.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진은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태준은 수진의 어깨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1시간 반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그 시간을 넘겼어요.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딸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벌떡 일어났어요. 합병증이요? 무슨요?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일부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지혈 중인데 상황이 좀 위험합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그럼 엄마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의사는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제발요. 태준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죠. 김씨 아주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영숙이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합병증이 생겼대요. 김씨 아주머니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묵주를 꺼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시작 4시간째.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일단 수술은 끝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 거죠?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이 비명을 질렀고 김씨 아주머니는 무서워서 벽을 짚었어요. 영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면회 시간에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눈물이 터졌죠. 엄마, 저예요. 수진이에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엄마,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손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뇌파는 정상입니다. 다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 수도 있고요. 평생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태주는 지쳐서 병원 휴게실에서 잠들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연락드렸어야 했는데요.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어요. 심장이 일시적으로 멈췄었습니다. 다시 소생시켰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수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혼수 상태 사흘째, 11월 19일이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죠. 수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집에 가지 않고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수진아, 집에 가서 좀 쉬어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밥이 든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깨어나실 때 내가 있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입맛이 전혀 없었죠. 오후 2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뇌파 반응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뭐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수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태준이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죠. 엄마, 오늘도 왔어요. 수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손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안부 전화 주셨어요. 빨리 나으셔야 한대요. 일방적인 대화였습니다. 대답 없는 어머니를 보며 수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4개월이나 연락 안 드리고요. 더 자주 찾아뵈봐야 했는데요. 수진의 눈물이 어머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눈 좀 떠주세요. 한 번만이라도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밤 10시 병원 휴게실에서 수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와 찍은 옛 사진들을 보았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때 찍은 것이었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건강하셨는데요. 수지는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새벽 3시 수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가 없었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매달리고 싶었어요. 제 수명을 드릴게요.
대신 엄마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11월 20일 혼수 상태 5일째였어요. 수지는 중환자실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보려 했지만 의료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도 악화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고비입니다. 오늘을 넘기지 못하실 수도요.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준이 달려와 아내를 안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수지는 오열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영숙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산소 호흡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고 심장도 약물로 겨우 뛰고 있었죠. 수지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들리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는데요. 수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죠. 11월 20일 저녁 6시 영숙의 심장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알람이 요란하게 울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수지는 유리창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제발, 제발이요. 수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태준도 눈을 감았어요. 10분이 지나자 알람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다시 소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약물로 버티기 어려워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수지는 무너질 것 같았지만 갑자기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저기요, 제가 엄마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대신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계셔야 해요. 밤 8시 수지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곁 의자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있을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수지는 어머니 손을 자신의 뺨에 댔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엄마가 저 어릴 때 자전거 태워주던 거 기억나요? 넘어질까봐 뒤에서 계속 잡아주셨잖아요. 수지는 옛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엄마가 제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죠. 울지 말라고 사탕도 사주시고요. 영숙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지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가 우셨던 것도 기억해요. 여자가 우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도 눈물 훔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 것 같았어요. 수지는 숨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들리세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결혼할 때 못 오셔서 많이 서운하셨죠? 제가 미안해요. 엄마를 초대해야 했는데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 결혼식 사진이에요. 엄마 없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수진이 사진을 어머니 손에 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숙의 손가락이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을 잡으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가 반응을 보여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곧 의료진이 몰려왔습니다. 검사를 시작했죠.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밤 11시, 영숙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수진.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드세요? 저예요, 수진이에요. 영숙은 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만졌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할 것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새벽 1시, 영숙은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태준도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영숙은 사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 같네요. 김씨 아주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영숙을 보자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사람아, 겁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요? 영숙은 미안한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말은 못해도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11월 23일 아침, 영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이었어요. 수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곁에서 모실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죠.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인 11월 26일. 영숙은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침 9시,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이 정도면 다음 주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집에서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주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오후 2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의 손녀였어요. 할머니, 이거요. 아이는 색종이로 접은 학을 내밀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접었대요. 빨리 나으시라고요. 영숙은 학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아이의 정성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고마워, 우리 아가.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영숙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영숙은 오랜만에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엄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다. 우리 딸 솜씨가 늘었네.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영숙은 살아있음이 감사했어요. 밤 9시,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1월 26일,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 같다. 펜을 내려놓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겨울밤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도 사랑합니다. 잘 주무세요.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예전에는 창피하지 못했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12월 4일, 드디어 퇴원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원복을 벗고 수진이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 퇴원 선물이에요. 태준 씨가 골랐어요. 따뜻한 패딩이었습니다. 영숙은 옷을 입으며 미소 지었어요. 병원 로비로 내려가니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 이웃 어르신들, 그리고 수진의 회사 동료까지 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은 놀라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퇴원 축하 파티예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케이크였죠. 영숙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회복을 기뻐해주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고요. 어떻게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랑 함께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말에 차 앞 모든 가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깨끗하게 정리된 집안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 이불, 새 그릇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이요. 이게 다요? 동네 분들이 다 도와주셨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김씨 아주머니 손녀가 접어준 학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11일 아침, 영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가슴 통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나가니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수진이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고 간 것이었어요. 이제 매주 주말마다 그들이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영숙은 국을 데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지만 봄에 심을 씨앗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영숙은 남편 사진에 물 한 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짜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침 9시, 김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치가 담긴 통을 들고 있었죠. 어제 담근 거예요. 맛 좀 봐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때 수진한테 연락해 주셔서요. 뭘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지. 김씨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2시, 영숙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진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었어요. 엄마, 저 잠시 마트에 들렀다 올게요. 1시간이면 돼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검사 결과는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아요. 무리만 하지 마세요.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니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는 장본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저녁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요리하는 날이에요. 수진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씨가 제안한 건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 같이 보내요. 우리 집에서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엄마도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영숙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엄마, 내년 봄에는 토마토 심어요. 태준 씨가 토마토 좋아해요. 그래, 같이 심자. 모녀는 나란히 일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밤 9시.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숙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2월 11일.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어서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기적 같다. 펜을 내려놓은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겨울밤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보낸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도 사랑합니다. 잘 주무세요. 영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의 집에 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선물이에요. 김씨 아주머니 손녀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수진, 태준, 그리고 자신까지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영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다는 아이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할게.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창가에 서서 눈을 구경했어요. 1년 전 이맘때 그녀는 차가운 시골집에서 홀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 있었어요. 병을 통해 잃을 뻔했던 생명.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요. 영숙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모든 게 다요. 수진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엄마가 살아계셔서요. 태준이 따뜻한 코코아를 가져왔고 김씨 아주머니 손녀는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낭만 로맨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